요새 그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는 역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것 같아요. 어쨌든 흥행에는 일단 좀 성공하는 것 같고요. 다극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어떤 비전, 어떤 철학을 가진 후보가 당 대표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뭐 지금 나온 네 분 모두 다 예. 나름대로의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로도 봐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작년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총선도 치렀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보여준 거가 있고 예. 나경원 의원이나 뭐 윤석열 의원은 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 땅 곳 아닌 수도권에서 그 오래전 그렇죠. 수도권에서 예. 당선됐고 원희룡 장관 후보는 이제 장관 포함해서 도지사도 하시고 삼선 의원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떠한 분이 되더라도 당을 좀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은 갖고 있다고 좀 보는데 네 분 다. 예.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예. 우리가 민주주의라든지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이요. 예. 이게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제 국민의힘 믿을만하다. 예. 국민의힘에다 한번 지지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정을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예. 보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 뭐 총선 패배 책임론 얘기가 나오고 배신자론 얘기가 나오고 배신자론이 지금 압도하는 것 압도하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를 위한 도대체 전당대 왜 전당대회를 하는 거냐라는 그 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모두가 나오는 거는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그거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굉장히 사적인 개인적인 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가.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의도와는 멀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네 후보가 딱 모여서 더 이상 우리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예. 우리 미래 비전을 가지고 치열하게 정책적 토론을 하자라는 그런 그런 것들을 그게 것들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요새 지금 나오는 이 워딩들을 보면 뭐 지금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소명수 전당대회 위원장님께서 다 모여라 예.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국민의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과정을 계속 가지고 한다면은 피로감이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단합하고 혁신해서 정권 재창출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성공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재명 유신당 얘기하면서 다수 의석의 저주를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아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갈등의 마일리지를 촉촉 쌓아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갈등의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다. 아니 예를 들어 이거 끝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막 그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그 후보는 아니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왜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거론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그 방송과 인터뷰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했다고 그게 대통령과의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훨씬 더 원만하고 수평적이고 더 실용적으로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어느 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이 아니죠. 다른 후보들도 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수직적 관계 아니면 종속적 관계를 바꾸라는 거는 일반적인 요구서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드는 거는 꼭 그게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면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가장 중요한 보수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재집권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당을 어떻게 혁신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없어요. 혁신에 대한 얘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미래가 없고, 그리고 통합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후유증이 더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 효과를 과연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참 애석하게도
아니 광역단체장들이 후보를 만난 거 난 안 만나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 예. 그게 과연 정말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왔으면 보통 아니 그 보통 만나죠. 만나서 얘기도 거죠, 하고 뭐. 우리 당을 위해서 앞으로 당 대표가 되면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덕담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래서 자꾸만 갈등의 폭을 더 깊게 가져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다라고 아무리 다극체제를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그냥 분들. 그냥 원래 선거란 게 좀 시끌벅적하고 네. 뭐 비방하는 거지라고 그냥 좀 그냥 순진하게 봤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양상은 조금 걱정스럽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혁신과 미래와 통합 얘기는 너무 없고 서로 정말 물어뜯기가만 많은 느낌이다. 뭐 그러면서 어떤 때는 뭐 철진한 색깔론 얘기도 나오고 뭐 배신자론도 나오고 그 배신자론이라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의원과의 상에서 그 배신자론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결국 탄핵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니 특정한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가져갔는데 그거를 배신으로 몰아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하시려고 하실지에 워낙 대해서. 근데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워낙 강력하니까 사실은 유승민이라는 정치는 결국 그 프레임을 아직도 이제 다 털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고전을 하고 있긴 하니까요. 아마 그렇습니다. 이게 이 회초리가 좀 부작용이 있어도 때리면 굉장히 아프다라는 걸 알고 좀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제 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과정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과정이 아름다워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승복도 하고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원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 비슷한 게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2007년도 당시 그 8월달에 강재섭 후보하고 그 이재호 후보하고 그렇죠.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재섭 후보는 이제 박근혜 쪽이고 이재호 후보는 이명박 쪽이다. 근데 결국 이제 강재섭 후보가 이제 됐는데 그래서 한 오랜 기간 동안에 안 만났자 막 그랬나요? 그랬었잖아요. 그래도 뭐 찾아가서 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화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굉장히 나름대로 갈등을 하더라도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절차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뭐 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너무 위험해 보인다. 개인에 관련된 부분들만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좀 미래에 대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어대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후보가 제일 앞서가고 꽤 전체적으로 좀 지배적인 지지를 받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좀 아직 한 3주 이상 남았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세요? 글쎄요, 뭐 이제 예측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그 룰을 보면. 당원 80%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20%잖아요. 근데 20%인데 국민의힘을 상대로 또 무당층만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지지한다 그러면 그건 걸러내기 때문에요. 거기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한동훈 이제 후보가 좀 앞서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제 그 당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분포를 보면은 영남에 40% 정도가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또 영남 국회의원들이 중심으로 돼 있는데 제가 뭐 의원을 만나서 좀 물어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은 뭐 요새 임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원에 대한 장악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건 당원들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영남은 현역 의원이면서 오랫동안 당원들을 관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에 대한 장악력을 훨씬 강하게 갖고 있다. 그립이. 그러니까 그 현역 의원들이 그 당협에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를테면 B 후보를 밀자. 그러면 상당수가 따라간다는 거죠. 상당수가 그 장악력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제 수도권 쪽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영남권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영남 광역단체장들이 좀 막 안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1차에 끝나기는 어려울 거다 그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여튼 간에 이 당원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예. 정치적으로 학습을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소위 이제 정치 고관 다 산전수전 다 아껴 부르기 때문에 베테랑들이다 이거죠. 베테랑들이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요. 전략적 투표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싱겁게 1차에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2차 투표까지 가서 뭔가 이렇게 흥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투표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렇게 또 설득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차피 뭐 이거 1차 투표에서는 승부 안 나니까 2차 투표 때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렇게 설득을 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차 투표에서는 이제 얼마만큼 나름대로 득표를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가 경선했을 때 일반 조사에서는 자기가 상당히 뒤졌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본인이 앞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영남에 있는 의원들의 생각과 수도권은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다른 세 후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세 후보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선거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한동훈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레이코프가 2004년도에 쓴 책이 뭐냐면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유명하죠. 코끼리도 공화당이거든요. 코끼리 계속 비판을 하더라도 코끼리만 연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한동훈 나오면 한동훈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우를 범하죠? 지금 계속 1대3 구도로 다른 세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저는 유리한 거라고 봐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자영업자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저한테 딱 시작하자마자 1, 2, 3 하나 둘 셋 이걸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뭐 그걸 보고 우리가 맞아 저 후보가 되면은 나름대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현재 있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개조하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당대표 체제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왜 정당이 받습니까? 우리 국고보조금 주거든요. 정당이 그렇죠. 국고보조금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국고보조금도 당원들과 매칭을 해서 주겠다. 이런 새로운 정치 개혁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안이 너무 없다는 말씀이죠. 없단 거죠. 난 자기 얘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A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B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돼서 그걸 가지고 서로 낼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뭐 한동훈 책임론 얘기하고 대통령과 통화는 10초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숙한 전략적으로 좀 봅니다. 잘한 게 아니다. 그건 잘한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또 배신자론과 함께 하여튼 초반 이 경선 국면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제3자 뭐 대법원장 등이 추천하는 수정 최상병 특검 법안 이게 어쨌든 뭐 정말 폭탄을 던진 듯이 이제 큰 이 논란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한동훈 후보? 굉장히 나름대로는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두 가지를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를 이제 통해서 국민과 이제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겠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60% 이상이 지금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고민을 한 거고 제3자 방식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그때 BBK 특검 때 그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차별화와 더불어서 이 한동훈 후보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대안 정치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예를 들어서 공수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대안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와 상관없이 공수처 결과와 상관없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래도 당 전체에서의 의견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나오고 나서 미진하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뭐라 그랬죠? 내가 특검을 요청한다 그래서 예. 그거는 존중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도 되는 건데 그거는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특검 발의는 원내대표 소관이거든요. 예. 당 대표가 원에 있는 당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원내대표가 만약에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원내대표는 이거는 더 충분한 수기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자꾸만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끝나고 나면 통합이 돼야 되는데 자 이제 최상병 문제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예. 또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결국은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지향하는 거와는 약간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략적으로 네네. 한동훈 후보가 던진 그 최상병 수정 특검 법안이 한동훈 후보한테는 플러스라고 보십니까? 마이너스라고 보십니까?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봐요. 마이너스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80대 20이 당원 쪽이 80이니까 이번 선거에 공학적으로만 보면 한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거는 뭐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네. 다른 쪽이 이제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이 문제가 오히려 만약에 결선 투표자가 이루어지면은 예. 이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예.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이런 기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동훈 얘기한 거 받아들이자. 예. 그런 그 분위기도 나오게 되잖아요. 예. 받으면 어떻겠냐 뭐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은 그렇게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측에서 특히 이제 절대 지지층인 보수 지층에서는 뭐냐 이게 도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체성이 뭐냐라는 문제로 또 비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만약에 네. 교수님께서 한동훈 후보한테 뭐 조언을 해주는 뭐 그런 만약 위치에 계셨다고 가정한다면 네네. 사실 최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 출마 기자회견 할지가 관심사였거든요. 한동훈 네네네. 후보가 어떻게 조언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 최상병과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는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기자회견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 속에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다가 딱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원내대표랑 만나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결국은 대통령하고 한동훈은 척을 줬구나. 그리고 대통령과의 갈등이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배신자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당원들은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지점인 부분이 거고. 기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효과에 대한 거를 이제 따져본다고 한다면 조금 의문점이 조금 이제 의문점이 있을 수 대안을 제시하는 그 자세는 평가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과연 이번 선거에서 유리하게 전략적으로 어떨지는 조금 의문부호를 그렇습니다. 가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